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7세 여성입니다. 곧 반 100살이 되는 나이라 그런 건지 저도 모르게 자주 과거를 돌아보며 감상해졌기도 해요. 하지만 그저 밑도 끝도 없이 내 감정에 취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길을 보면 남들이 좀처럼 겪기 힘든 일들이 여럿이나 있었으니까요.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내 인생에 일어났던 특별한 일들, 오늘 여러분께만 살포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기 삶을 두고 자신감 있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제 삶은 결코 행복하다고 볼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구하다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일단 저는 어릴 때 먹고 싶은 거 맘껏 먹거나 입고 싶은 옷 사서 입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편이었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친정이든 시댁이든 변변찮아 오히려 저희가 용돈이라도 드려야 하는 형편이었죠. 그래도 남편과 저 두 사람은 서로를 다독이면서 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 많지 않은 남편 월급으로 애 키우면서 살림하려니 힘들지. 그래도 우리 힘내서 잘 살아보자. 내가 꾸준하게 회사 잘 다니고 당신이 지금처럼 살뜰하게 살림 꾸려나가면 분명 우리도 여유롭게 살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인생은 기대한 대로 흘러가 주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38살이 되던 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은 역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었다는 거였습니다. 중소기업 과장이던 남편은 일이 많아서 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술을 자주 마셨어요. 사고가 난 날에도 역시 남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였죠.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분리벽을 받아 사망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보험금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저희 가족은 경제적 붕괴라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애들은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30대 중반에 없는 시간을 쪼개서 간병인 자격증을 따놓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재빨리 간병인 회사를 찾아가 일자리가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만 있고 간병 경험은 없던 터라 바로 일을 구할 수는 없었죠. 대신 파출부로는 당장 일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파출부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파출부 일은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힘들었어요. 평소 집안 살림하는 것처럼 성의를 다해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고용인 중에는 파출부라고 저를 무시하고 막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안에 물건이 없어지면 그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바로 저를 도둑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어댔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물건을 어딘가 잘못 뒀다거나 가족의 소행으로 탄로나기는 했지만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가혹한 비난에 시달려야 했죠. 일방적으로 욕세례를 받을 때는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눈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왜 자꾸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지? 나는 평생 남의 물건에 손대기는커녕 내게 아닌 건 속으로라도 탐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쉽게 도둑으로 몰리는 걸까? 도둑 누명을 벗고 나서도 힘든 건 여전했습니다. 오해를 했던 가족은 제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서 다음날 바로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저 대신 다른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욕은 욕대로 먹다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을 때는 정말이지 서럽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파출부 일은 못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서서히 지쳐갈 때쯤 드디어 간병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냉큼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준 직원의 말투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돌봐주실 분은 남자분이세요. 나이는 67세이신데 사고로 하반신을 못 쓰는 상태라 간병인께서 고생 좀 하셔야 할 거예요. 체력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말이죠. 고객님이 성격도 좀 예민하셔서요. 회사에서 제의한 간병일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간병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건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처음 맞는 피간병인이 하반신 마비라니 시작 전부터 긴장이 되었어요. 게다가 성격이 까다로워서 기존에 바뀐 간병인만 해도 여럿이나 된다고 하니 고되고 힘들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했죠. 그 일 제가 할게요. 언제부터 일하면 될까요? 각종 공과금의 생활비, 걱정이 태산이던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간병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직원은 제 적극적인 반응을 반기면서도 내심 불안한 내색을 비치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간병 경험이 없다는 게 좀 걸렸던 거죠. 직원은 저에게 몇 번이나 최대한 고객에게 잘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 6시간 일을 해야 하니 체력 관리를 잘 하라고도 덧붙였어요. 되도록 그만두지 않고 오래 일해줬으면 좋겠다며 말이에요. 체력이랑 정신력은 남들한테 뒤지는 편은 아니에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기다렸던 간병일을 하게 되었다는 기쁨뿐 아니라 이 일로 벌게 될 월급 생각에 살짝 들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만 일해도 한 달에 270만 원인데 연장 근무를 하면 시급을 더 올려받을 수 있으니 남는 장사다 싶었죠. 다음 날 저는 직원이 알려준 대로 아침 10시에 맞춰서 서초동에 있는 고객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가기 전 머릿속으로 그려본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했어요. 서초동 내에서도 비싸기로 손꼽힌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평수가 가장 큰 집이었어요. 문을 열어준 사람은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라는 사람은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부터 던졌어요. 집안일 해줄 사람도 필요한데 간병하시면서 집안일도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거절도 승낙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집안일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따로 들은 이야기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스러웠으니까요. 회사에서는 집안일도 해야 한다고 미리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그 전에 가사 도우미로 일한 적은 있어요. 손이 꼼꼼한 편이라 일 잘한다는 말도 꽤 들었는데 특히 반찬이나 국 같은 거 맛있게 잘 만들어요. 제 말을 들은 주인 댁 딸은 너무 잘 됐다며 집안일도 같이 좀 하라고 했습니다. 집안일 하는 것에 대해 50만 원을 따로 지불하겠다면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50만 원은 좀 적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받는 돈이라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기로 했죠. 이렇게 저는 제 첫 간병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익숙지 않은 일이기도 했지만 바쁜 와중에 식사까지 만들어 날라야 했기 때문에 숨 돌릴 틈도 없을 정도였어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 한 번도 앉지 못하고 바쁘게 움직이며 일하느라 아주 파김치가 되어 퇴근하기 일쑤였죠. 제 기력을 소진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환자인 어르신이었습니다. 간병인 회사에서 미리 예고한 대로 이분은 정말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조그만 소음에도 짜증을 내고 찝찝한 건 질색을 해서 기저귀를 조금만 늦게 갈아줘도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먹을 밥을 하느라 부엌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볼일을 보고 나자마자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어김없이 성질을 냈죠. 그참,
기저귀는 바로바로 갈아달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네.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면 갑니다. 대답만 하고 뜸들이지 말고 무조건 바로 달려와야지. 한 예민하는 어르신은 덩치까지 좋았습니다. 웬만한 장정 맞먹는 덩치라 나이가 무색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 덕에 기저귀 갈 때 고생해야 했어요. 어깨가 떡 벌어지고 팔다리가 길어서 몸을 뒤집을 때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힘을 짜내야 했죠. 걸핏하면 신경질을 부리는 이 덩치 큰 어르신을 돌보는 건 그야말로 짐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 때마다 270만 원을 머리에 되새기며 이를 악물고 버텨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3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도 제가 용케 버티는 게 정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 고객님, 대개 딱 하루 일하고 뛰쳐나온 사람들만 몇 명이나 되는데 간병 있는 강심장에 강철 체력이라도 되시는 건가요? 제 3개월 연속 근무로 놀란 거는 회사뿐만이 아니었어요. 가끔 집에 오는 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한 달만 해도 잘 버텼구나 하고 놀랄 수준인데 3개월이나 일하시다니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네요. 회사가 얼마나 크게 놀라워하든 어르신의 자식이 인정해주든 그것들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꾸준히 한 건 정신력이 남아돌 정도로 강해서도 아니고 단지 먹고 살고자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일이 고되고 환자가 힘들게 한다고 밥벌이를 그만두는 건 제 선택사항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 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럭저럭 할 만한 것으로 바뀌더라고요. 약 6개월쯤 지났을 때는 일이 꽤 익숙해져서 혼자서 차 한 잔 조용히 마실 수 있을 정도의 휴식 시간도 곧잘 갖곤 했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르신의 태도 변화였어요. 까칠하고 냉정하게만 보이던 어르신은 저를 신뢰해도 되겠다 싶었는지 자기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르신의 이런 변화에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려도 자기 이야기를 한다거나 남들처럼 별 의미 없는 수다 떨기 같은 건 결코 안 하시길래 이 사람한테서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일은 없겠구나 하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 오판이었습니다. 이분은 하고 싶은 자기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것뿐이었죠. 어르신은 원래 육사 출신 장군이었다고 했어요. 어릴 때 꿈은 건축가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군인의 길로 접어들게 됐고 나름 운이 좋아 장군의 위치까지 오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역 후에는 어릴 적 꿈을 떠올려 건축공사 현장 감독하는 일을 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되는 바람에 그만뒀다며 한숨을 푹 내쉬었죠. 어렸을 때부터 워낙 에너지가 넘쳐서 이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은 도저히 못했지. 그러니 공사장 감독 일이 성격에도 잘 맞았어. 건물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면 뿌듯하고 장군이라고 여기저기서 인사받고 다닐 때보다 훨씬 행복했는데 그걸 못하게 됐으니 원. 아주 오래전부터 움직이지 못하는 두 다리를 내려보며 한숨을 쉬는 어르신을 보니 제 가슴 한구석이 몹시 아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물씬 났어요. 그리고 만약 남편이 그때 교통사고로 죽지는 않고 크게 다쳤다면 지금 제 눈앞의 어르신과 같은 고뇌를 하며 살아가고 있겠구나 싶어 마음이 정말 아팠죠. 어르신의 속사정을 알고 난 이후 저는 더 성심성의껏 어르신을 보살폈습니다. 진심으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식사를 만들고 씻겨드렸어요. 어르신은 제가 원래도 잘 보살펴드렸지만 유독 신경을 더 쓰는 걸 눈치를 채시고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제 진심을 안 어르신은 이제 기저귀를 갈 때도 불만 섞인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힘에 부친 제가 어르신 몸을 잘 못 다루는 일이 있더라도 화내지 않고 잘 참아주셨죠.
아무리 노인네라고 그래도 덩치도 큰 사람 하나 뒤집었다 눕혔다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과 안 해도 되네. 예민해서 속살 보이는 걸 싫어하는 분이셨는데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저를 배려해 불편한 기색을 참는 어르신의 마음에 감동한 저는 휠체어를 싣고 어르신 목욕까지 시켜드렸어요. 이렇게 목욕 한번 하고 나면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지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고생을 남김없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간 함께 보낸 시간 덕분에 어르신은 제 인생에 있어서 꽤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어요. 저는 어르신이 마치 제 아버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친아버지보다 3살 아래라 나이 면에서도 비슷했지만 무엇보다 저를 친딸처럼 아끼고 잘 챙겨주셨어요. 저를 믿고 베푸는 어르신의 친절에 지난 1년간 굳게 닫았던 제 마음도 서서히 열렸습니다. 사실 저는 어르신이 아무리 친절하게 해주시더라도 제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매일 굳게 다짐했었어요. 하지만 저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내 인생에 있었던 힘든 일들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저는 어르신에게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일과 파출부로 일할 때 도둑으로 몰려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은 줄곧 슬픈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가만히 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눈물이 터져나와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저를 따뜻하게 다독이며 위로까지 해주셨죠. 거참 몹쓸 사람들이네. 이렇게나 착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감사는 못할 망정 도둑 취급을 하다니. 사람 보는 눈이라곤 개미 더듬이만큼도 없는 인간들이구만. 그런 인간들 상대로 참 잘도 버텼네. 나 같으면 꼭지 확 돌아서 뒤집어 엎었을 텐데 말이야. 어르신은 저를 보고 정말 장하다며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어르신의 다정한 손길이 닿자 또 한 번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 저를 보고 어르신은 기분 좋게 당황한 듯 허허하고는 웃으시면서 마음이 이렇게 약해서 어떡하냐며 애정어린 걱정을 표하셨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어느새 어르신과 만난 지 총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어르신은 처음 보는 제 아이들을 당신의 친손자 손녀처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이들은 하나같이 명랑하고 사교성이 좋아서 어르신을 전혀 낯설어 하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당신의 품에 파고드는 제 아이들이 마음에 들었는지 너털 웃음을 몇 번이고 터뜨리며 즐거워하셨어요. 아이고 이 녀석들 누구를 닮았는가 다 쾌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옛다 가더라. 이거 받아라. 니네가 너무 예뻐서 할아버지가 용돈 좀 줘야겠다. 이걸로 너네가 좋아하는 과자나 실컷 사 먹어라. 와, 할아버지 최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어르신은 지갑에서 5만원권을 쓸 꺼내 아이에게 2장씩 쥐어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아이들의 손에서 돈을 다시 뺏으려고 했죠. 하지만 어르신이 한 걸음 더 빨랐습니다. 나를 좀 보게. 이 허구한 날 침대에 묵혀서 조용한 방에 갇혀있는 신세 아닌가. 이렇게 기분 좋게 시끌벅적한 분위기는 정말 오랜만이라 꿈만 같으이. 그러니 좀 즐기게 해주오. 아이고 심각한 표정은 좀 풀라니까. 나 원참. 어르신은 자신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르는 제 아이들이 마음에 많이 남았던 모양이었어요. 아이들이 다녀가고 한참이 지난 후에도 아이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제 아이들 역시 어르신이 좋았는지 집에 가자마자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다음에 또 언제 할아버지 집에 가냐고 몇 번이나 묻더군요. 이런 이유로 제 아이들의 정기적인 어르신 댁 방문은 마치 당연한 일인 듯 이루어졌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찾아간 것 같은데 때에 따라 일주일에 2번 이상 간 적도 있었죠. 아이들의 방문 횟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어르신과 아이들 간의 관계는 더 탄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례하듯 어르신의 얼굴도 더 밝아지고 쾌활해지셨어요. 하지만 어르신의 몸 상태는 정반대였습니다. 눈에 띄게 수척해지더니 체중까지 점점 줄어 74kg이었던 것이 67kg까지 떨어졌어요. 원인은 당뇨였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쭉 어르신과 함께했던 당뇨가 어르신의 체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아유, 이놈의 당뇨 참말로 끈질기다 끈질겨. 아이 몇십 년을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니 원. 내가 말이야, 누가 이 지긋지긋한 당뇨만 없애준다면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내 재산 반절 뚝 떼어다 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물론 어르신은 철저한 당뇨 식단을 지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지라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죠. 그리고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으로부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였어요. 어르신에게는 장성한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딸들은 제가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사람 남편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 사모님으로 불리며 대접받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두 딸은 수시로 어르신을 찾아와 돈을 달라며 손을 벌렸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돈 받으러 올 때만 어르신을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언니한테 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형부네 회사가 우리 남편 회사보다 훨씬 크고 돈도 잘 벌잖아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언니는 아버지 얼굴 보러도 자주 안 오잖아요. 나는 멀리 사는데도 아버지 뵈러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오는데. 진짜 섭섭해요, 아버지. 두 자매는 자신의 아버지를 마치 현금 지급기로만 보는 듯 올 때마다 돈을 달라고 성화였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싶었는지 서로의 험담을 해서 몸이 안 좋은 어르신을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어르신은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라 하루 1시간 자는 낮잠이 참 중요했어요. 하지만 딸이 다녀간 날은 극도로 예민해져 낮잠은커녕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해 다음날 보면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딸들이 저러는 거 최근 일도 아니여. 오래된 일이지. 둘 다 결혼 전에는 한사치 했으니까. 그래도 돈 많은 사장들 골라서 결혼했다길래 애비는 나는 해방되겠거니 했는데 나 참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하니. 돈이라는 게 쓸수록 더 쓰고 싶어지는 거거든. 지 남편 돈 펑펑 쓰는 거로도 성이 안 차면 나한테 와서 전할리요. 어르신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커리어는 잘 닦았을지 몰라도 자식 농사는 완전 죽을 쑤었다며 자책을 자주 하셨어요. 심지어 기분이 유독 안 좋은 날이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것보다 딸들을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키운 것이 더 비극이라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어르신이 모르는 다른 비극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두 딸의 돈에 대한 집착은 어르신이 짐작하는 것보다 더 거대하고 악독했어요. 특히 큰 딸이 야심이 대단했어요. 어찌나 대단한지 천리운도 잊은 듯 했죠. 이 알고 싶지 않은 슬픈 진실은 큰딸의 전화통화를 우연히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새 살도 많이 빠지고 상태가 안 좋아. 게다가 아버지 당뇨도 있잖아. 당장 내일 돌아가신다고 해도 놀랍지가 않다고. 그래, 알아. 안다고. 상속받을 거 있으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 미리 받아놔야 하는 거. 아니면 증여세 왕창 붙잖아. 큰딸은 증여세를 많이 물게 되는 것이 아주 슬픈 일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말투를 봤을 때는 아버지인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되는 것보다 증여세 내는 일이 더 큰 걱정인 듯 보였어요. 어르신이 눈에 띄게 쇠약해지고 건강이 나빠지자
두 딸은 어르신을 더 자주 찾아왔어요. 행여나 어르신이 자기들에게 재산을 안 물려줄까봐 두려운 마음에 신경질적으로 전전긍긍하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어르신 가족이라 제가 끼어들 수는 없었어요. 그저 아픈 가슴을 누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르신은 이런 제 마음을 그리고 두 딸의 시커먼 속을 이미 알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자네, 괜한 걱정 말게. 야, 아무리 애를 태워봤자 저것들은 절대 안 바뀌어. 그나저나 이 세상사 참 덧없지 않은가. 계급이니 재산이니 평생을 노력해서 쌓은 것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오히려 사람 거만해지고 자식 농사 망치기 딱 좋지. 장군 시절에 내 말 한마디면 천하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네가 돼가지고 이 눈물만 많아졌네, 나원. 어르신은 이 말을 뱉기가 꽤나 힘겨웠던 듯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팠어요. 비록 침대에 누워있는 신세였지만 누구보다 강하고 당당했던 분이 약한 모습을 보이며 자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르신은 제가 여태껏 봐온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진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두 다리 못 쓴다고 해서 절대 기죽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진심 어린 말에 어르신은 고맙다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런데 눈물을 훔치기가 무섭게 또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뺨을 따고 흘러내리더라고요. 몸이 약해진 어르신은 마음도 함께 약해진 것 같았죠. 시간이 흘러 어르신과 만난 지 약 2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서서히 살이 빠져 64kg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식단 관리는 엄격하게 해서 당뇨는 주춤한 상태였는데 노화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 손실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막을 수 없었던 문제는 어르신 딸들이었어요. 큰 딸은 이제 대놓고 어르신께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아버지, 돈도 많으시면서 왜 못 주신다고 버티세요? 그 돈만 있으면 제 남편 사업 확장하고 회사도 훨씬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고집불통처럼 굴지 마시고 현명하게 처신 좀 하세요. 돈을 주지 않으려는 어르신에게 큰딸은 기어코 자기 발목을 잡을 셈이냐고 신경질을 냈습니다. 어르신은 그런 딸이 어이가 없었는지 한참을 멀뚱히 쳐다보고 계셨죠. 큰딸은 어르신이 기가 차서 입을 다무는 것을 자신의 말에 죄책감을 느껴 말을 못하는 걸로 해석을 한 모양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고 한껏 자신감을 느꼈는지 아주 교활하고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더니 이왕 줄 돈 빨리 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은 분노에 사로잡힌 듯 몸을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눈빛마저 완전 달라졌어요. 어르신은 두 입술을 앙 다물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명함이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너야말로 제발 1분이라도 좀 현명하게 살아봐라. 이 시집 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늙은 애비 집에 찾아와서 돈 달라느고 난리여. 참다 못한 어르신은 큰딸에게 늙은이도 하지 않는 망언이나 짓거릴 생각이면 찾아오지도 말라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큰딸은 어르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제 얼굴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딸 사정도 몰라주는 매정한 아버지는 나도 필요 없으니까. 큰딸이 나가자마자 어르신은 고개를 아래로 푹 떨구더니 피곤해서 자고 싶으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부르시라고 덧붙였죠. 어르신은 그 후 며칠간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니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어찌나 상심했던지
제 아이들이 와서 재롱을 부려도 입가에는 스치는 듯이 미소가 잠깐 떠올랐을 뿐이었죠. 저는 그런 어르신이 걱정이 되어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제가 친딸보다 낫다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셨죠. 어르신의 미소에 기분이 좋아진 저는 그럼 오늘부터 어르신 딸처럼 대해주시라고 역시 웃으며 대답했죠. 허허허, 아이 드디어 나한테도 제대로 된 딸 자식 하나가 생겼구만. 그럼 당장 오늘부터 내 딸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하겠네. 어르신은 정말 오랜만에 힘있게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간 침울하고 슬픈 표정이 늘 어르신 얼굴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간만에 밝게 피어오른 웃음을 보니 제가 다 기분이 좋아졌죠. 저는 어르신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다며 앞으로 자주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귀한 딸이 생겨서 웃을 일이 많을 것 같다며 밝게 대답하셨죠. 어르신과 편하게 서로 아버지, 딸 하기로 약속한 그날 이후 말씀대로 어르신은 그 전보다 훨씬 자주 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제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불러드리면 유독 기분이 좋아지시는 듯 했어요. 그리고 기쁘면서도 쑥스럽기도 한 모양이었죠. 아버지 하고 부를 때마다 어르신은 양볼에 홍조를 띈 채 오냐 하고 다정하게 대답해 주시곤 했거든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르신 지인으로 보이는 낯선 손님이 어르신 댁으로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무슨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는 듯 보였어요. 왜냐하면 어르신이 저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요 근처에 카페 많으니까 거기 가서 딱 3시간만 있다가 와라. 내 걱정은 하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 손님한테 부탁하면 되니까. 저는 어르신이 시키는 대로 근처 카페에 가서 3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르신 손님은 이미 가고 없었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의자를 갖고 와서 좀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 왔다 간 사람이 내 변호사다. 상속 관련해서 상의할 것이 있어서 오늘 좀 오라고 부탁을 한 거야. 그리고 내 지금부터 하나 이야기를 할 건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라. 헛기침까지 하며 뜸을 들이는 어르신께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제가 부탁을 하나 할 건데 꼭 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르신 부탁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들어드릴 수 있다고 힘차게 대답을 했죠. 제 씩씩한 대답에 겨우 마음이 놓이셨는지 어르신은 천천히 입을 떼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너한테 10억을 증여할 생각이다. 아니, 증여하기로 결정했어. 내 재산에서 10억 떼서 너한테 주고 나머지는 사회단체에 죄다 기부할 거다. 그 10억을 받아달라는 게 내 부탁이야. 이 정도면 들어줄 수 있겠지? 저는 말 그대로 깜짝 놀라서 펄쩍 뛰어 올랐어요. 갑자기 확 일어서는 바람에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넘어가 바닥에 부딪히며 쾅 하는 소리를 냈죠. 저는 손사래를 치며 그런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 올 때마다 주시는 용돈만 해도 이미 감사한데 10억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기겁을 했어요. 이 애비가 유일하게 믿고 아끼는 딸인데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돈 너 쓰라고 주는 거 아니다. 애들 잘 키우라고 주는 거야. 좋은 학교 보내고 교육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라고 이 할애비가 주는 양육비야. 그니까 딸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걸로 되는 거야. 알겠지? 어르신은 근엄한 표정과 어조로 제가 무조건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저 역시 단호한 말투를 써가며 못 받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한 고집하는 거 익히 알고 있지만 저 역시 만만치 않으니 마음대로 못하실 거라며 받아쳤어요. 그러자 어르신은 제가 도저히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10억을 받아들이는 상황을 기어코 만들어내셨죠. 내가 요새 잠을 잘 못 자는 거 잘 알고 있지? 네, 어르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아나? 무서워서 그래. 아니, 이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진짜 무서운 건 말이야. 내가 죽고 나면 큰딸 작은딸 눈깔이 희가닥 뒤집고 내 재산에 달려들어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울 거라는 거야. 그 장면이 매일 밤 눈앞에 훤하게 그려지는데 그게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숨 붙어 있을 때, 제 정신일 때 내 재산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리하고 가려고 하네. 그게 내 유일한 소원이야. 내 유일한 소원 들어줄 수 있겠지? 어르신은 돈 앞에서 두 딸이 그나마 남은 이성을 내던지고 추악한 꼴을 보일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죽고 난 후 벌어질 일이라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당신이 자식 농사 망친 것은 알지만 마지막을 최악으로 장식하는 것만큼은 막고 싶다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떠셨어요. 그런 어르신에게 도저히 그래도 10억은 너무 부담스럽다 라든가 못 들은 걸로 하겠다 라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는 따뜻하게 안아드리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죠. 10억 증여 사건이 있던 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의 두 딸은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10억을 받게 된 것, 그리고 자신들은 땡전 한 푼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두 사람은 쉴 새 없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괜한 에너지 낭비하기 싫어 그들의 모든 연락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무심코 딱 한 번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큰딸은 저에게 소송 준비를 하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 더러운 사기꾼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노인네를 구워 삶았길래 10억이나 뜯어낸 거야? 내가 너 그 돈밖에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 나 유류분 소송 걸 거야. 알아들어? 영감이 약속한 10억 중에 네 손에 떨어지는 건 10원 한 푼 없을 거라고. 소송이라는 말에 저는 흠칫 놀랐어요. 제가 소송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소송에 관련되면 원고든 피고든 정말 골치 아프고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사실밖에 몰랐어요. 더군다나 저는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데다가 가진 돈도 없는 처지였죠. 사기죄 누명을 쓰더라도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어 소송에 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쩌지 하는 걱정에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어르신은 그런 저를 보며 전혀 걱정할 것 없으니 안심하라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괜히 받아선 안 되는 돈을 받아서 감당 못하는 큰 일에 휘말린 것 같다며 그냥 없던 일로 하고 10억을 포기하고 싶다고 몇 번이고 이야기했죠. 다음 날 어르신 댁으로 출근을 했는데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미리 와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서 쭈뼛거리고 있으니까 어르신이 오늘 변호사가 온 건 저에게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변호사님, 여기 이분은 유류분 소송이 뭔지 몰라서 겁을 많이 먹은 상태니까 친절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네는 여기 와서 변호사님 옆에 앉게. 모르는 게 있으면 뭐든 여쭤봐. 눈치 같은 거 보지 말고. 변호사는 저를 향해 한 차례 웃어 보이더니 유류분 소송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법에 대한 지식은커녕 상식도 부족한 저는 변호사님 양해를 구해 중간중간 질문을 하며 들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결론은 간단했어요. 소송에 대해 제가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변호사와 어르신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뭐 이것 가지고 그러냐며 쑥스러워 하셨어요. 변호사는 명함을 주며 궁금한 게 있으면 사무실에 들러서 물어보라고 하셨고요. 어르신은 그 후에도 종종 저를 불러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후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어르신의 죽음은 상상하기 싫고 그런 이야기도 불편했으나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어르신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묵묵하게 다 들어드렸어요. 나는 사고로 건강도 잃고 이 돈 때문에 친자식도 잃은 불쌍한 늙은이다. 그래도 아직은 목숨이 붙어 있고 곁에는 이렇게 아버지 하면서 챙겨주는 늙음하게 얻은 딸도 있다. 그러니 이 정도면 내 마지막 가는 길도 그리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 내가 아주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은 아주 끈질기게 어르신의 기력과 에너지를 빼앗아 갔습니다. 어르신은 날이 갈수록 아주 빠르게 쇠잔해지셨어요. 고작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1년치의 나이를 먹기라도 하는 듯 보이기도 했죠. 남들보다 빨리 늙고 지쳐가던 어르신은 73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당뇨병 환자가 폐렴까지 걸렸으니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저는 끝까지 어르신 곁을 지켰습니다. 숨을 거두시는 것까지 봤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치 친아버지를 여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이런 경험은 이제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소화하기 너무 버거운 일이었죠. 어르신은 돌아가시기 직전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괴팍한 늙은이를 지켜주고 말동무를 해줘서 너무 좋았다고요. 저는 딸로서 당연한 도리를 한 거라고 했습니다. 딸이 아버지 모시는 게 뭐 특별한 일이라고 감사까지 하시나요? 그리고 감사는 딸인 제가 해야죠. 아버지 딸이 되어 지내는 동안 정말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제 말에 어르신은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곧이어 어르신은 쏟아지는 잠에 빠져들 듯 힘없이 눈꺼풀을 아래로 내리시더군요. 그리고 그대로 영면의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자마자 어르신의 딸 둘은 담 앞에서 유류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게 될 사회단체와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보기 좋게 패소였습니다. 유류분 청구 기간은 고작 1년 내에 한 증여에 한해 유용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증여를 결정하신 후 3년이나 더 사셨습니다. 그러니 유류분 청구가 효력을 발휘할 리가 없었어요. 두 딸은 그저 유류분 소송만 걸면 돈을 다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은 자기들 편이라고 착각에 빠져 살고 있던 거예요.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두 딸은 저에게 온갖 욕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두 사람의 폭언을 모두 녹음해 두었어요. 그리고 그 둘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다시는 저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죠. 당신들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한테 쌍욕 써가며 협박한 거 제가 전부 증거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한 수쓰다가 망신당하지 마시고요. 그냥 각자 인생이나 열심히 살자고요. 아시겠어요? 어르신 딸들과의 골치 아픈 싸움이 끝난 후 몇 주 후였습니다. 어르신의 변호사가 저를 찾아와 모든 절차가 끝이 났다고 말을 했어요. 어리둥절한 제가 무슨 절차냐고 묻자 변호사는 며칠 내로 약속한 10억이 증여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며칠 후에 정말 변호사의 말대로 저에게 10억이라는 거금이 전달되었어요. 하지만 기쁨이나 쾌감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생 한 번이라도 보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금을 받고 나니 왠지 불안하고 겁이 나서 거의 한 달 동안은 그 돈은 손도 대지 않고 그냥 두었어요. 그나마 소액이라도 빼서 쓰게 된 것은 어르신의 변호사가 격려해준 덕분이었어요. 변호사님은 제가 어떻게 지내나 걱정이 되어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한동안 연락을 해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어르신 생각이 나서 도저히 돈을 못 쓰겠다고 하자 돌아가신 어르신이 그러셨듯 저를 향해 다정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다독여 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바라신 것은 자신을 마지막까지 돌봐준 고마운 분의 행복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남겨주신 자산은 그저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본인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잘 써나가시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제가 어르신의 행복과 건강을 진심으로 원했듯 어르신 역시 저와 제 아이들의 행복을 바란다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때부터는 어르신께서 남겨주신 것이 부담스럽게 많은 돈이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처럼 느껴졌죠. 저는 어르신이 주신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제 가족을 위해 건실하게 잘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나눠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신 지는 대략 2년 정도 됐습니다. 평소에도 생각이 많이 나지만 기일이 다가오면 유독 더 보고 싶고 하루 종일 어르신 얼굴이 떠올라 힘들기도 해요. 그래도 추모관에 가서는 최대한 밝게 많이 웃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르신은 저와 제 아이들이 명랑하고 웃고 기뻐하면 당신도 가장 행복해 하셨으니까요. 부모의 행복은 말이야. 다름 아닌 자식이 행복해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웃는 얼굴 많이 보여주게. 그래, 그렇게 말이야. 아이 웃으니까 얼마나 예뻐. 추모관은 꼭 기일이 아니더라도 자주 가고 있어요. 갈 때는 절대 빈손으로 가는 일 없이 어르신이 좋아하시던 꽃이나 간식을 챙겨가고 있죠. 그런데 두 딸은 아버지 보러 오는 일이 없는지 갈 때마다 저와 아이들이 놓은 꽃을 보는 일밖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음 흐트리고 어르신을 뵙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신 지 꽤 됐네요. 올해도 꽃이랑 잘 드시던 과자 한 봉지 사서 아이들이랑 가야겠죠. 가서 이렇게 인사드릴 거예요. 어르신, 잘 계시죠? 저희도 아버지 덕분에 잘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아이들이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리고 제 마음도 전해드리고 따로 감사 인사 드릴 생각이에요. 인생의 바닥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 시기에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눈물 지을 일들이 많아 마냥 편한 마음으로 들을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의 강인한 저를 만들었다는 것 또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온갖 힘든 일로 고통받고 있을 분들께 제가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